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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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복잡한 보험, 아직도 보험 유목민이신가요?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이제는 보험 정착소에 정착해보세요. 보험 정착소 박미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전문가 송아름입니다. 오늘은 사람 보험에 의해서 펫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전문가로 나왔는데요. 좋은 정보로 많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획궁의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박미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착한 보험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보험 점검으로 만난 고객님 중 한 분인데요. 고객님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시행하시면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서 검진 중에 용종 절제술도 같이 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용종 절제 수술을 받은 것도 보상이 안 될 거라 생각하시고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부분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바로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보험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술비에서 무려 30만 원이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수술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셨을 건데 다행히도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수술비를 30만 원이나 받게 되었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에 딱 맞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이 바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잖아요. 그럼 우선 수술비 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이란 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수술비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진단을 받고 이를 직접적으로 치료받기 목적을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를 정해놨는데요.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보면은 생체의 절제, 절단 등의 조직을 가한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맹장 수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맹장을 떼어내잖아요. 이 맹장을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생체의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맹장 수술을 받으면 저희가 수술비 지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요, 흡입, 천자, 신경 차단 등의 수술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뭐 피임 목적, 그 다음에 단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약물 주입을 하거나 뭐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고름이나 뭐 체액 등을 빼내기 위해서 뭐 주사기나 관으로 빨아들이는 행위에 대한 수술 방법이 해당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으니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회사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야겠는데요. 생체의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비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에는요, 크게 종수술비와 엔대수술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수술비는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해왔던 수술비 종류인데요. 현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두 군데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수술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1.3종과 1.5종으로 나뉘어지고요. 현재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하게 1.7종과 1.8종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수술비의 장점은 병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진단명과 상관없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때 내가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 하시면 1종으로 최저 10만 원 또는 뭐 개윤, 개두, 개복 같은 복잡한 수술을 큰 수술을 받았다 하시면은 5종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종수술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요. 그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종류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어서 엔대 수술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어떤 보험인가요? 네, 엔대수술비 보험은 이름 그대로 특정 질병을 N개로 정해져 놓고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이게 종수술비와는 다르게 손해보험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7대 수술비부터 시작을 해서 14대, 16대, 24대, 32대, 64대까지 특정 질병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보험 회사에 따라서 최대 128대 수술비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대 수술비는요, 병명 제한이 있지만 수술 방법과는 관계없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요, 큰 금액이 보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엔대 수술비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보장 범위는 비교적 좁을지 몰라도 또 중증 질환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를 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 수술 방법을 보면은 개흉이나 개복, 개두와 같은 관열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내시경적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해당하는 비관열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열 수술로 수술을 받는다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비관열적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적은 금액이 보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대 수술비는 수술 방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술비를 모두 가입을 한다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수술을 모두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보험료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나이나 이제 병력에 따라서 가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좀 나한테 어떤 수술비가 둘 중에 더 맞는지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더 유리한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둘 다 가입한다면 상호 보완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또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내가 어떤 수술비가 더 나에게 맞을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 만약에 하나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둘 중 어떤 보험을 좀 더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한테 둘 중 하나만 꼭 추천해 달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수술비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종수술비는 아무래도 질병이 특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수술비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수술비를 더 추천한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수술비 보험에서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실손 의료비만 있으면 크게 상관없다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볼 때마다 좀 궁금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아무래도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는데 이게 비급여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좀 보장을 받고 싶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자기부담금이 최대 30%까지 나오는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손보험으로는 충당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 저희 집 사례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도 1월 달에 난소에 혹이 있어서 난소 종양 제거와 난소 적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방법을 정하려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종양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개복을 해서 난소 종양도 이제 제거를 하고 난소도 적출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흉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딱 잘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복강경인데 아무래도 혹이 크니까 복강경도 이제 구멍을 뚫는데 무려 5개에서 6개나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해 주신 수술이 로봇 수술이에요. 근데 이 로봇 수술은 아무리 종양의 크기가 크더라도 배꼽에만 구멍을 뚫으면은 이제 수술이 가능하고 또한 수술을 받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조건 로봇 수술이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로봇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도 잘 받고 회복도 잘 하셨는데 퇴원할 때 저희가 이제 병원비 수납을 하잖아요. 이때 무려 로봇 수술비 비용만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실손보험이 90% 상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됐지만 저희가 100만 원도 이제 부담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 수술비 보험을 뭐 엔대 수술비, 종수술비, 기타 수술비 등등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으셔가지고요.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수술비 보험에서만 무려 15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따로 자기 부담금 없이 치료도 잘 받으셨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돈도 조금 더 받은 네. 케이스죠.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이제 가족분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이제 더 이제 효과적일수록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해서 수술비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사례로는요. 제가 보험 점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고객님인데요. 이 고객님은 수술비 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험 점검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술비 보험을 채워드렸는데요.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6개월 만에 이제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이 되시면서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수술을 받으시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또 무려 850만 원이나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고객님은 저희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이 20% 정도 되는 실비를 갖고 계셔서 아, 내가 150에서 160만 원 정도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술비 보험에서 돈이 나올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기타 수술비 다 포함해서 21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 고객님은 자기 부담금 없으셨고 내가 낸 치료비보다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셔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요. 실제로 주변 분들에게 이런 사례로 내가 수술비를 받았다. 그러니 이 수술비 보험 너무 좋으니 꼭 가입하셔라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또 하셨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수술비 보험이 좀 필요한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내용이 알면 할수록 더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셔서 좀 보험 혜택을 못 받으셨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몰라서 못 받는 수술비 베스트 3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인데요. 바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거하는 용종이에요. 이 용종은 주로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서 제거를 하는데, 내시경을 일부러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하진 않잖아요. 네. 주로 이제 직장 검진이나 아니시면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시경 받으면서 용종을 제거하는데, 실손보험에서는 검진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청구도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검진 중이라고 해도 뭐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한다던가 또는 뭐 용종이 나와서 제거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하니까 검진을 받다가 내가 용종이 나왔고 조직 검사를 하셨다 하시면 무조건 서류 다 발급받아서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수술비 보험도 꼭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용종 제거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용종일자 할지라도 용종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두 번째 사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티눈과 다래끼 수술인데요. 이 티눈과 다래끼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사전에 미리 약관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수술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눈에 다래끼가 나면은 안과에 가서 다래끼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처치를 받게 되는데, 다래끼의 염증 부분을 이제 칼로 째서 짜내는 배농 수술이 있고요. 이 다래끼 자체를 적출하는 산립중 절개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배농을 하시는 거는 아쉽지만 수술비 지급은 안 되고요. 적출을 시행하는 산립중 절개술을 하신 경우에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래끼 진단을 받은 경우에 수술을 하시면 꼭 내가 배농을 한 건지 아니면 적출을 한 건지 확인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티눈인데요. 티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굳은 살이 생긴 걸 파낸다고 인지를 하고 계셔서 이거는 시술이다, 뭐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구를 좀 안 하세요. 그런데 티눈 절제술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 티눈 제거로 많이 시술도 받는데 그중 하나가 냉동 응고술이에요. 이 냉동 응고술은 예전에는 수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었으나 최근 분쟁이 너무 많아져서 법원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요. 법원 판례상 냉동 응고술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같은 날 티눈으로 발가락과 발바닥 이렇게 수술을 총 2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수술비는 과연 몇 번 지급받아야 될까요? 같은 발에서 이제 발가락과 발바닥이라고 하면은 2번 이렇게 쨌다고 해도 한 발바닥에서 나온 거니까 한 번 지급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오. 네. 실제로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 또는 발등, 손바닥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티눈이 발생이 되어서 이 티눈 제거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MC님 말씀처럼 1회로 간주하고 수술비를 한 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쟁 끝에 이것도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발등과 발가락을 한 부위로 보고 발바닥은 또 다른 부위로 봐야 한다 나왔기 때문에 수술비는 총 2번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다래끼와 티눈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몰랐던 사례인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해로 인해서 봉합술을 받는 창상봉합술입니다. 이제 약관상으로는 상해 수술비도 절제 및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다들 봉합을 하면은 절제 절단이 아니라서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봉합을 하면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뭐 마취를 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순 처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 청구를 잘 안 하시는데 실제 상해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찢어지거나 뭐 파열되거나 손상이 되어서 봉합을 하거나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도 상해인 경우에는 봉합은 수술로 인정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2주 전에 보험 점검을 통해서 만난 고객님인데요. 이 고객님이 여름이라고 부산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여행을 즐기다가 넘어지시면서 모래사장에 있는 유리 조각에 팔을 베이셨어요. 그래서 무려 5바늘이나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당연히 봉합은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손보험만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검 당시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듣고 제가 단호하게 이거 수술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험 청구를 진행해드렸고요. 무려 상해 수술비로 150만 원이나 받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해로 인한 봉합수술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알면 알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정말 땡전 한 푼도 못 받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인데요. 수술비 보험은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 청구도 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술비 보험만큼은 저 같은 보상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 상담도 받으시고 보험 관리도 받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칭찬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펫보험입니다. 송아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펫보험을 이제 지금 많은 고객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펫보험 관련해서는 그 사람 보험과 동일하게 나의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는 내 반려동물이 혹시 다른 사람이라든지 반려동물에 위해를 가했을 때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펫보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직 주변에 가입을 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서 어떤 걸까 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이입니다. 이 가입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실비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 가입 조건이 사람과 비슷할지 아니면 좀 다른 점도 있을까요?
네, 펫보험도 사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은 펫보험은 만 생후 61일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동물로, 반려동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네,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등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페오펫이라는 네, 어플을 통해서 동물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그 펫보험의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펫보험의 보장 내용으로는 수술비, 입원비, 치료 통원비, 그리고 타인 또는 타 반려동물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해주는 방법이나 장례 비용 등이 보장이 되고 있어서요. 네, 사람과 동일하게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종, 그다음에 만 나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에서 2세 보험료도 저렴하게 좀 가입이 되는 사람 보험과 동일하게도 펫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에 그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벼운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펫보험 그 평균 나이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그 나이로 본다면 8세에서 9세만 넘어가더라도 질병이나 내 기존 시술 이력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펫보험이 굉장히 사람 보험과 좀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펫보험을 이제 정말 가입하고자 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하는 기준이 될 만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펫보험 가입하실 때 여러 가지 특약이라든지 보장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제가 짚어드릴 텐데 우선 시중에서는 6개 보험사 메이저급 회사에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각각 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펫보험이라고 하면 반려동물 기준으로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입이 가능하고 한 개 회사에서는 강아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으로는 20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서 반려동물이 충분히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 연령에 따라서는 만 61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기간 이후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91일이 지나야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갱신주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갱신주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 10년의 갱신주기를 선택하시는 경우라면 초기 비용은 낮을 수 있으나 갱신주기 때는 질병이나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보험료 갱신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 한도인데요. 의료비 한도 같은 경우에는 통원, 입원 각각 보장되어 있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합산해서 네,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으니까 총 횟수로 많이 가시는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가시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비인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일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수술비가 있으니까 이 점도 수술을 뭐 슬개골이라든지 탈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의 보장이 큰 보험사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가입을 해야 할지 설명을 잘 들어봤고요. 그래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펫보험을 실제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파서 이제 펫보험을 청구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서류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치는 걸 원하는 주인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치거나 아팠을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물병원에서는 그 약관에 따라서 서류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 그다음에 동물병원 진료 기록부,
엑스레이 촬영 시 해당 사진, 일자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그 사진을 반드시 이제 청구할 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해야 될 점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동물병원 가서 많이들 진료를 받으실 텐데요. 수의사법 12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 수의사로 등록되어 있으신 의사분의 서류만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려동물의 주인, 즉 이제 저희 계약자분들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통장 사본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에 한꺼번에 같이 보내주시면 좀 번거로움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펫보험을 가입할 때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병원을 실제로 방문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험 설계를 하면서 주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볼 때 주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반려동물이 많은데요. 고객분들도 많고요. 제가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1위가 슬개골 탈구, 2위가 이물 섭취, 3위가 위염이나 장염, 그리고 4위가 앞다리 골절 등으로 해서 펫보험이 나오고 나서 꽤나 많은 금액들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소파라든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그 슬개골 탈구라든지 이제 관절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2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분 중 한 명이 키우는 대형견이 있는데요. 대형견이 이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이제 소형견을 물어서 이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펫보험을 설계해드렸고 그 이후에 청구를 했을 때 배상 책임 특약으로 500만 원 정도가 보험금 지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보험료는 7만 원, 8만 원대 정도 냈었는데 이런 배상 책임 관련된 보장으로 인해서 상대 소형견도 잘 치료받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형견도 좀 교육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는 그 지인분이신데요. 동일하게 리트리버 대형견을 좀 키우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물을 섭취해서 이제 병원에 간 경우인데요. 위내시경을 해본 결과 머리카락도 많았고요. 작은 철사 조각 같은 경우도 이제 섭취를 해서 그 위내시경을 해서 위도 절제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는데 대형견이다 보니까 수술비는 400만 원 정도가 넘게 나왔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하루 입원 일당이 5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계안은 확인해 보니까 8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다 수령했다는 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이제 병원에 가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슬개골 탈구나 아니면은 관절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펫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펫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소하고 모르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수술비나 입원비 등 이외에도 장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반려동물 시대가 된 만큼 아무래도 이런 펫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가 나가야 될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 또는 없음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아프거나 다치기 전에 미리 한번 그 보장을 분석 받아보시고 사람 보험과 동일하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번째 칭찬보험인 펫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방송에서 정말로 보험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 실손 의료비를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다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정말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도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오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우선 실손 의료비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실손 의료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선 개념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손보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액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그냥 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손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액보상은 보험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의료비, 실손 의료비 보험 앞에 실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 지출한 거에서 보상을 해주는, 내가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게 실손 의료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상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 보상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암 진단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처음에 암 진단 받았을 때 5천만 원을 받게끔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암에 진단 받고 병원에 가서 뭐 100만 원을 썼든 200만 원을 썼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진단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액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이거 다 중복 보상 되는 건가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손 보상에 해당되는 보험들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손해본 금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복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정액보상이랑 실손의료보상을 이해를 하셨다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실손 보험과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에 대해서 이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실손 의료비로 이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들었을 때는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세대별로 실손 의료비를 나눠놨는데 2009년 7월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 7월 이전에도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한 약관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입원했을 때 최대 1억 원을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었고 어떤 회사는 5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었고 어떤 회사에서는 또 디스크, 허리 관련된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약관을 쓰는 회사도 있었고 모든 회사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보험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입하고 제일 많이 쓰는 보험인데 회사마다 약관도 다르고 다 지급 규정도 다르고 하면 이 소비자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를 하되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약관을 쓰도록 이렇게 표준화한 보험이 이제 2세대부터라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들이 조금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2세대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3세대 보험, 그다음에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를 4세대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자꾸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하고 뭐 실손 의료보험을 활용을 하는데 정말 이 도덕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비도덕적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분들 중에도 있고 고객분들 중에도 있고 뭐 보험사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객에게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약관을 개정하면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세대별로 이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변화해 오고 있는 실손보험인데요. 이 실손보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손보험 하면 갱신이 되거든요. 네. 실손의료보험 갱신 안 되는 걸로 가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인 저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주기라는 게 있는데 갱신 주기는 뭐냐면 이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1년 단위, 뭐 3년 단위, 5년 단위 여러 이 세대별로 다른 갱신 단위를 띄고 있는데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기간을 갱신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가입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재가입 주기는 뭐냐면 이 보험의 유지 혹은 해지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재가입 주기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 보험이 변동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5년 주기 혹은 5년 주기에 따라서 내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거면 유지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시 재가입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재가입 주기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이렇게 각각 보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급여가 뭔지 비급여가 뭔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개념부터 좀 잡고 가면 급여는 그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시잖아요. 나라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급여, 아닌 부분을 비급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급여는 정찰가, 그 다음에 이 그 비급여는 권장 소비자가라고 표현하시면 이해하시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가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독감 주사라고 한다면 독감은 어떤 병원에 가든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불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을 급여, 그 다음에 뭐 비타민 주사 중에 뭐 이 마늘 주사 이런 거는 어떤 병원은 5만 원, 어떤 병원은 3만 원 다 네. 다르거든요. 이런 권장 소비자가를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영수증 병원 영수증을 떼보면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급여 부분에서.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는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의료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부담금이 없긴 하지만 이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내가 내는 총 비용 중에 100%를 보험사가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을 떼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자기부담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부담금도 있고 공제금액도 있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제금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최소 금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금액이 만약에 2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더니 한 8천 원 나왔어요. 그럼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2만 원보다 이 적은 금액은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정해 놓은 금액이 공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돌려주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내가 낸 실제 병원비 마이너스 거기서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 둘 중에 큰 거를 빼고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표를 보시면 급여 부분에서 공단 부담금이 1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총 30만 원이란 금액을 이제 지출을 해야 병원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단 부담금 10만 원은 공단에서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먼저 지불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돈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만약에 30%이고 공제 금액이 3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에 총 30%면 6만 원이죠. 그다음에 공제 금액은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6만 원과 3만 원 중에 큰 거를 제하고 병원비를 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14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워낙 다들 가입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몰랐던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세대부터 4세대 보험까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금 그리고 공제 금액이 각각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세대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1세대 실손이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3년 단위, 5년 단위로 이제 갱신은 좀 길지만 3년 단위, 5년 단위 되는 순간에 보험료 변동이 너무나 좀 드라마틱하게 10만 원 냈던 사람이 20만 원 내시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갱신 주기 3년, 5년을 띄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가입 주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 1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갱신 주기에 따라서 계속 재가입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자기 부담금이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비의 거의 100%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 금액은 또 따로 없습니다. 약제비에서만 5천 원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크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들도 몇 가지밖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 주기는 3년 또는 1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세대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 2세대 사이에서도 약간의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변화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재가입 주기는 15년으로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10%에서 20% 가량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 금액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병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공제가 되고 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으로 갱신 주기가 전면 개정됐거든요. 3세대 실손부터는 다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입 주기는 1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2세대보다 10%좀 늘었습니다. 10%에서 30% 가량 자기 부담금이 좀 늘어났고 공제 금액도 마찬가지로 2세대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3세대랑 거의 비슷하지만 공제 금액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3세대는 병원에 따라서 공제를 했지만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는 무조건 10,000원, 그다음에 비급여에서는 30,000원 이런 식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공제 금액을 설정했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처방 조제비에 대한 공제가 따로 없어요. 이 통원 안에 처방 조제비에 대한 해당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방 조제비에 대한 따로 공제 금액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 2, 3, 4세대 중에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실손 전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술비부터 그리고 펫보험, 마지막으로 실비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비에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종류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이 차이점을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수술비부터 펫보험, 실비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펫보험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